하워드 막스가 이제 마켓 사이클의 법칙이라는 아주 좀 두꺼운 책을 냈는데요. 제가 그 책을 감수해서 이 대목이 참 기억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증시의 고점 또는 강세장에 막바지는 어떤 특징을 지닙니까? 라는 메모장에서 뭐라고 쓰냐면 모든 참가자들이 아무런 의심 없이 시장이 계속 오를 거라고 믿을 때 이렇게 하는 거죠. 그 행동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우리로 보면 이제 레버리지 네. ETF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고 미국에서는 이제 레버리지 그러니까 마진 뎁이라는 우리로 이야기하면 신용융자 네. 또는 주식담보대출 이게 정말 위험한 건데 이걸 받은 사람들이 한 달 만에 1,000억 불 늘었다. 여러분, 마블 영화 세계관 속에서 악당 타노스는 핑거스냅 요거 하나 가지고 인류의 절반을 사라지게 합니다. 지구의 질서를 리셋하는 건데요. 70년 무역 질서를 뒤집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시장의 타노스가 되고 싶은 걸까요? 타노스가 등장한 이런 때에는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프리즘 투자자문 홍춘욱 대표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박사님을 거의 그 비단구두 사가지고 온다고 한 말 타고 서울 간 오빠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청취자분들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일단 미국 경기가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침체설이 있는데요. 지표만 보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미국 경기 침체 와요? 이제 주가가 대폭락하면 올 수도 있는데 네. 이제 그런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면 저는 미국 경제 침체 온다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표만 봐서는 왜 작년에도 이러다 큰일 난다. 미국 경기 어렵다. 스태그플레이션. 예, 8월 달에. 뭐 아래 공포 나왔는데 아무리 봐도 그런 지표는 안 보여서 그래요. 근데 그렇다면은 또 뒤에가 설명이 안 되는 게 경기는 되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오히려 좋아 보이는데 증시는 단기간에 이렇게까지 급락할 이유가 있나요? 예, B2가 엄청 늘었습니다. B2. 예, 이제 이 데이터가 한 달 늦게 나오는 게 참 아쉬운데 일단 1월 달 B2가 놀라지 마십시오. 한 달에 1,000억 불 늘었습니다. 한 달에 1,000억 불이요? 예, 우리 돈 150조. 와. 예, 근데 역사적으로 이 정도 늘고 조정이 안 온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 조정이 오냐면 이제 하워드 막스가 이제 마켓 사이클의 법칙이라는 아주 좀 두꺼운 책을 냈는데요. 제가 그 책을 감수해서 이 대목이 참 기억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증시의 고점 또는 강세장에 막바지는 어떤 특징을 지닙니까? 라는 메모장에서 뭐라고 쓰냐면 모든 참가자들이 아무런 의심 없이 시장이 계속 오를 거라고 믿을 때 이렇게 하는 거죠. 그 행동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우리로 보면 이제 레버리지 네. ETF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고 미국에서는 이제 레버리지 그러니까 마진 뎁이라는 우리로 이야기하면 신용융자 네. 또는 주식담보대출 이게 정말 위험한 건데 이걸 받은 사람들이 한 달 만에 1,000억 불 늘었다. 그래서 지금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야,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다들 끝물에 나 단기간에 돈 벌 수 있다고 믿고선 돈을 꿔서 투자를 하셨다는 건데 그러면 빠른 속도로 빠진다는 건 그동안 너무 빠른 속도로 올랐다 이것의 다른 말이 될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이라는 게 잔뜩 레버리지를 들여서 뭘 샀겠습니까?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든가 네. 아니면 테슬라 같은 그러니까 1월에 제일 좋았던 주식을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많이 오른 거죠. 그러다가 이제 2월에 어째 시장이 좀 이상해지더니 3월에 이제 폭락하기 시작하니까 마진 콜 당하는 중이라고. 청산당했군요. 예, 그래서 대규모 청산이 진행 중이고 이 대규모 청산이 나올 때의 특징이 아마 호재가 나와도 후장으로 가면서 또 빠지고 하는 게 우리도 옛날에 네. 그 CFD 사건 때 기억나실 겁니다. 벌써 2년 되가네요. 그런데 하도 이벤트가 많아서 되게 옛날 얘기 같아요. 국내장에 그동안 워낙 이슈가 많았죠. 네, 뭐 아무튼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미 증시가 PER 23배의 레버리지 투자가 역사상 최대로 가는 요 흐름이 나왔는데 뭐 웬만한 악재가 오면 이제 조정을 받게 다 돼 있는 쉽게 얘기해서 이제 밀가루 공장에 분진이 가득 쌓여 있는데 누가 잘못 박수 한 번 쳐도 분진 폭발 난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굉장히 시장의 조정 압력이 커져 있는 상황에서 눈치 없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자기 하고 싶은 걸 다 해버린 거죠. 근데 이 시점에서 그게 진짜 궁금해요. 눈치가 정말 없을까? 그러니까 눈치를 안 보는 사람이기는 한데 눈치가 없는 사람은 절대 아닐 것 같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고도의 그 마케팅 전략 이런 것들을 보면. 근데 그렇다면은 증시가 취약해졌다는 걸 파악하고도 관세 전쟁에 불을 붙이고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낸다는 건 증시가 희생하는 걸 불사한다는 거잖아요. 네, 빅베스라고 저희가 부르죠. 근데 이거 증시가 이렇게 계속 어려운 채로 쭉 방치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일단 왜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냐면 미국 경제가 이제 불황을 겪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너무 간명한데요. 첫 번째는 전쟁이 터지거나 뭐 테러가 나거나 전염병이 나서 불황이 온 거. 그러니까 2000년 불황이라든가 혹은 2020년, 22년 이런 불황들이고 나머지 두 번의 불황이 두 번째 종류가 뭐냐 하면 자산 가격이 붕괴돼서 불황이 온 게 나머지거든요. 그만큼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굉장히 소득 불평등이 심하고 특히 상위 10%의 소득 가계가 미국 전체 주식 자산이 70% 정도를 들고 있는 나라인데 거기가 박살나면 지금 미국 소비 50%를 10% 가고 있는데 얼마 전 그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 났는데 정말 놀랐거든요. 특히 그 10% 대부분이 노년층. 왜냐하면 이제 퇴직연금이 너무 운용이 잘 돼서 IRA 뭐 또는 401K라고 불리는 그 여러 가지 퇴직연금 계정들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주식 가격 오를 때마다 차를 사거나 그래서 요새 미국 차 판매되는 차들의 그 배기량이 우리는 다 친환경으로 가면 배기량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배기량이 역대 최대이고 그 특히 고가 SUV가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리는 중이지 않습니까? 이런 흐름을 우리가 보면 주식시장이 조정받는다라는 건 바로 불황으로 가는 거고 불황에 가서 뭐 연준이 금리를 제각 인하해 주면 되지만 연준이랑 관계가 최악이고 당장 다음 주에 있는 FOMC 금리 인하 확률 1%를 보던데 그러니까 그분이 뭐 미래를 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렇게 잘 알면 3번이나 파산하면 안 되죠. 아니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거듭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사실 처음에 나는 주식시장 안 봐 이 이야기가 이걸 돌려 말하면 나 되게 신경 쓰이는데 안 신경 쓰이는 척 할 거야. 요렇게 초월 번역을 했습니다만 그 밑에 있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이런 사람들도 연달아 인터뷰를 하잖아요. 우리 작은 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증시 안 봐. 중장기로 큰 그림 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자꾸 나오는 말이군요. 왜냐하면 신경이 안 쓰이면 아무 말 안 하면 되지. 그렇죠. 미국장은 아까 이야기한 그런 외부 충격에 의한 불황 말고는 전부 자산이 폭락한 다음에 불황이 와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 가계의 그 주식 보유 비중, 자산에서의 주식 보유 비중 이런 게 역사상 최고치거든요. 이 상황에서 조정이 크게 와서 예를 들어서 베어마켓 20% 정도 조정이 베어마켓이 온다 그러면 사람들의 재산이 이제 수조 원이 수십조 원이 날아가는 거니까 이 정도의 조정이 나왔을 때도 과연 그 10% 상위 10% 소비 절반을 부담해주는 그 사람들의 소비가 유지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우리 2008년에 다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뭐 그 저기 큰 소리 치고 있지만 뭐 대응책을 만들어 봐라든가 감세를 빨리 더 땡겨봐. 왜냐하면 이제 이 감세를 하게 되면 또 아까 이야기했던 소득 상위 10% 계층들이 생기죠. 대부분 감세 효과를 다 가져가니까 이 사람들이 주식에서 좀 손실난 걸 감세로 돌려주자. 이런 프로그램이랄까 이제 프로젝션을 하고 있다고 봐야죠. 그러면 지금 증시가 큰 폭으로 조정되고 있는 이 흐름이 만약에 시점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3월이잖아요. 언제쯤 우리가 좀 진정된다 이런 느낌이 올까요? 다음번 FOMC로. 다음번 FOMC. 저는 이제 5월에는 금리 인하가 될 거라고 보는 쪽이라서. 그러니까 한 2번 정도는 해주실 것 같은데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을 저는 보는 입장이고. 네, 6월 그 분기 말에 있는 FOMC에서는 점도표 변경만으로도 비슷한 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 5월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그 이유는 인플레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EU 제품에 대해서 관세 뭐 100% 그러면 이제 생기겠죠. 그건 이제 저는 아까 이야기한 블러핑이라고 보는 쪽이고 왜냐하면 주식시장 붕괴되고 그러면
저렇게 그 관세 전쟁이고 뭐고 저는 다 캔슬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멋이 중한디 이렇게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죠. 왜냐하면 뭐 불황 오면 일단 저 중간 선거 끝나는 거고 다음 선거에서 만약 민주당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종착지는 국립 호텔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지금 막 코인 관련해서도 좀 지나치게 심합니다. 심하게 금도를 넘고 내부자 있다. 거래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근데 아무튼 왜 이렇게 인플레를 걱정 안 하냐면 최고 국제유가가 대폭락 중입니다. 이건 이제 아무도 안 보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방송 나와서 박앵커님한테 이런 이야기 드리는 건데 국제유가 지금 65불 깨졌고요. 그 와중에 미국의 석유 증산이 계속돼서 드디어 하루에 1,360만 배럴을 돌파했습니다. 이 정도면 러시아랑 사우디 합친 물량 정도. 그러면은 미국에서 사실은 날마다 체감하는 제일 중요한 소비자 물가가 기름값이잖아요. 네, 그리고 계란값. 그렇죠. 계란값도 폭락 중입니다. 계란값도 2월까지 급등했다가 3월 들어서 지금 안정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물가 괜찮네요, 미국. 그렇습니다. 3월달 물가가 2월 물가에 이어서 안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최근에는 특히 그 옥수수 가격까지 크게 하락했습니다. 지금 중국이 안 사줄지도 몰라 이런 불안감이 반영되는군요. 그런 거가 있겠죠. 일단 중국은 지난번 2018년 이후에 그 대두 이제 소이빈이라고 하죠. 그거를 브라질로 다 돌렸거든요. 그래서 미국 농가들이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그게 사실 2020년 패배의 원인 중에 하나였고요. 이제 그거에 이어서 이제 옥수수 값도 최근에 상당한 조정을 받고 있는 걸 보면 미국 농가들이나 이런 쪽이 벌벌 떠는 게 왜냐하면 미국의 이제 최대 수출 제품은 원유, 2등이 천연가스, 3등이 곡물이거든요. 완전히 농업국가죠. 제3세계 국가 같은 기분이 좀 드는데요.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가장 쉽게 보복할 수 있는 게 바로 농산물에 대한 공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농산물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는 나라를 되게 좋아할 가능성이 있고요. 우리가 이제 레버리지를 쓴다면 그쪽인데 뭐 이건 지금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분이 없으니까 넘어가고 이런 면에서 볼 때 일단 인플레이션은 퇴조할 수 있다.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전제가 캐나다에 대해서 50%, EU에 대해서 100%를 어제 이야기하셨는데 이걸 진짜 실행에 옮기면 당연히 금리 인하 없습니다. 근데 내가 그때 이야기한 건 협상용이었어 이러고 물러나면 연준 입장에서는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그렇지만 너 정말 그러지 마. 이러면서 이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며 금리 인하해 줄 가능성은 5월에 꽤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게 타노스 시점을 돌려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지금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이 혹시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제비 다리를 기가 막히게 고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비가 다리가 부러져야 고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제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물려받은 경제 상황이 계속 탄탄하고 증시도 계속 좋고 아무 문제도 없으면 픽스할 게 없잖아요. 계속 고치겠다고 하는데 없는 문제를 혹시 만들어서 고치고 이거 봐 내가 핫하잖아 이렇게 할 가능성은 없어요? 경제를 망치는 건 대단히 쉬운데 부양하는 건 정말 죽을 만큼 힘들다. 이거를 이제 모른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정말 생각한다면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시는군요. 아니 뭐 제정신이 아니니까 저도 뭐 좀 거칠게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은 요즘에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굉장히 거칠어서 일단 뭐 그 어제랑 오늘이 다르면 이게 정말 곤란하고 거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온타리오주의 전력 수출 가격에 대해서 뭐 우리가 그러면 25% 그래서 우리는 50%. 철강 50% 관세한다고 했다가 말을 철회하고. 그렇게 하는 게 이게 제가 봤을 때 이제 대뇌를 거치지 않고 나오는 것 같다. 간뇌에서 바로 나오는 것 같다. 지금 그래서 박사님 말씀을 종합을 하면 트럼프 대통령 증시가 무너지는 거 이거 언제까지 용인할 수 없고 물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FOMC 다음번 FOMC 즈음에서는 변동성이 좀 잦아들 수도 있다. 즉 1분기에는 우리 고생 좀 한다는 말씀이네요. 뭐 한 달, 2달 정도는 제가 이제 좀 제 전망의 문제가 방향은 좀 그래도 그럭저럭 맞추는 편인데 타이밍을 잘 못 잡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알면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5월이 가능성이 높다 정도지 그걸 1분기 고생하고 2분기 꽃길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캐릭터가 참 중요한데 일단 이렇게 주가
빠지면서 실제로 지금 지지율도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 지지율 떨어지는 것과 주가 폭락 속에 압박을 받으면서 좀 유해지면 이건 빨라지는 거고, 이분이 계속 좌충우돌 하면 연준 입장에서도 아니 관세 인상할지도 모르는데 내가 금리를 인하했다가 망신당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자꾸 연기할 수 있어서 이 모든 게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 달려 있는데 지금 매일이 다르니.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아까 이야기한 건 사람이 그 이성적 판단, 아주 그냥 그 연준도 이성적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성적이고 원유 시장도 이성적인 세 명이 만나면 나오는 조합이 유가 하락 속에 물가 안정되니 금리 인하라는 게 저의 판단인 거지. 여기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초를 치면 지금 국제 정세는 근데 그와 정반대죠. 트럼프, 푸틴, 시진핑, 렛츠고 이런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 그러면은 요 상황을 보면서 그때그때 대응을 좀 달리 하시겠습니다만 국내 투자자들은 미국에서 어떤 사인이 나올 때 투자를 좀 더 늘리거나 혹은 줄이거나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 뭐 이제 인플레 지표가 조금만 안정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몇몇 증권사 같은 데서는 강한 바이콜이 나오지 않겠나.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나라 수출의 가장 중요한 선행 지표는 결국 미국의 그 실질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그 지갑이 두둑해져야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반도체, 전자제품 수요가 늘어나고 거기다가 우리 뭐 라면도 사다 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요걸 하려면 실질 임금이 늘어야 되는데 실제로 실질 임금이 지금 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2월달 고용 보고서 보면 소비자들의 그 가장 중요한 지표인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4%. 그리고 이번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8. 그러면 실질 임금이 1.2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이 정도의 임금 상승이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불안한 주식시장 때문에 흔들리지만 주식시장의 폭락만 좀 진정된다면 다시 물건을 사기 시작할 것이고 그때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수출 품목들의 어떤 재고들이 줄어드는 그런 기업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이제 이 관계가 결국 우리나라는 환율 급등하고 한 1년에서 1년 반 있으면 수출이 늘어요라는 그런 스토리가 이래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건데 왜냐하면 그때 적시에 저가로 공급해 줄 나라가 별로 없잖아요. 저희가 다 맞춰드릴 수 있거든요. 그럼요. 네. 중국에서는 안 살 거니까. 네. 우리만큼 다 포트폴리오를 쫙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린 다 하잖아요. 이게 뭐 혹시 저기 캐나다랑 사이가 안 좋으시면 철강도 수출해 드리겠습니다. 얼마든지 그렇죠. 할 수 있는 나라다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의 장점이고 나쁜 점은 이제 세상에 조그마한 어떤 일만 벌어져도 우리는 이제 고통을 받는다는 거고요. 왜냐하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잘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외풍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러면 지금 사실은 더 이상 빠질 게 있을까 싶을 만큼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렇죠. 예컨대 테슬라 주가는 400불 위에 있다가 지금 240불 수준까지 와 있는데 일각에서는 투자은행 가운데는 이거 120불 간다 이러는 데도 있어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지금이 거의 바닥에 왔다고 생각하고 저가 매수 하시는 거 괜찮을까요? 저는 뭐 이제 타이밍을 못 맞추는 사람입니다. 이거 전제를 깔고요. 저는 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늘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400불, 500불에서는 누구나 서로 사고 싶어서 난리가 나는데 200불이 되면 아무도 안 쳐다본다. 왜 그럴까요? 집도 그렇고 항상 비쌀 때 사고. 이제 우리가 모멘텀 투자자라 그렇죠. 그러니까 더 갈 자산에 불타기를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지금 제가 아까 테슬라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든가 또는 뭐 레딧이라든가 이제 이런 밈 주식들 또는 대중적인 개인 투자자들의 인기 주식들이 왜 빠졌냐 하면 레버리지 청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네. 청산의 끝은 어딘지는 모르지만 레버리지가 청산될 때 안 사면 언제 사냐라는 거죠. 지금이 대박인세일이다. 그렇죠. 이게 타이밍은 저도 뭐 모르지만 왜냐하면 레버리지 규모가 사실은 타이밍을 결정지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으면 죄송합니다. 이게 털리는데도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저 쌓여 있는 레버리지 규모가 상당히 크니까 몇 달이 갈지 몇 주가 갈지는 저도 모르지만 이렇게 레버리지 청산의 신호가 나올 때는 이게 정말 이 회사의 펀더멘탈이 괜찮고 이 회사 경영진을 믿을 만하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파워가 괜찮다고 생각되면 그럼 사야지. 그걸 미래를 예측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우리 트럼프 취임 이후에 하루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가격을 봐야죠. 가격과 내재 가치를 보는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저는 바이 더 딥
바로 저가 매수를 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뭐 한 방에 다 사라는 게 아니라 다음 주에도 좀 사고 이렇게 한 달 정도에 걸쳐서 4번 정도 매매를 한다. 예를 들면 4월 초순 정도까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 항상 저희는 그 FOMC 전에 변화가 있으면 그 전에 항상 있더라고요. 그 FOMC 그날 변화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고 그 전부터 변화가 나타나는 것. 그게 저는 금리니까. 이렇게 인플레 걱정이 높은데 왜 금리가 빠지냐 이거죠. 저는 그러니까 시장 금리가 이렇게까지 많이 빠진 걸 보면 채권시장 참가자들이 좀 순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가 이렇게 빠진 다음에는 사고 이제 이 2월에 친 것보다는 3월에 덜 치고 3월보다는 4월에 덜 치지 않겠냐라는 기대가 있는 거 아닌가. 제가 너무 낙관론자가 된 것 같네요. 또 갑자기. 아니 박사님 혹시 그 지금 시장금리 내리게 하려고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계속 얘기했던 게 우리가 얘기한 금리 인하는 기준금리 인하가 아니야. 국채금리 10년물 국채 지표금리 인하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선 증시가 계속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주가가 너무 높으면 사람들이 주식만 사고 채권 안 살 거니까 증시를 막 때려가지고 어머 나는 너무 불안하니까 미국채 살 거야 이렇게 몰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의도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의도를 가진 사람이 백악관 내에 분명히 한 명은 있는 것 같은데 제 말은 그 실행이 되고 또 그걸 유지하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다. 그 꿈은 항상 꾸잖아요. 네. 주가 좀 조정받고 금리 많이 떨어뜨려서 우리 국가 부채 좀 덜고 난 다음에 재정 적자에 대한 공포를 이긴 다음에 올해보다 내년 경기를 더 좋게 만들어서 중간 선거를 이길 거야. 간단하네요. 그렇죠. 그건 누구나 모든 대통령은 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되면 걱정이 없죠. 그렇죠. 네. 아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번 낙선도 하고 3번 파산도 하셨는데 그분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건 그분 본인이 잘하실 텐데 그냥 이제 아는 척 미래를 나는 예상하고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런 정도는 아니지 않냐. 저는 리스크 관리를 들어가는 시기가 올 때는 하지 않겠냐라는. 그러니까 저는 이성적 판단을 하는 사람들의 집합으로 일단은 보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지금의 상황은 사실은 미국 경제의 본질적인 펀더멘털이나 아니면은 소위 M7 올해 들어서 그 배트맨이 됐던 그 기업들의 본질적인 현금 창출 능력 이런 건 훼손된 게 아니잖아요. 예, 뭐 어떤 분이 그 아마존 매출 증가를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에 7,000% 정도 늘었더라고요. 그렇다면 박사님 오늘 저희가 안심하고 방송 마무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또 안심되는 얘기 들고 돌아와 주세요. 지금까지 프리즘 투자자문 홍춘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